빨리. 자, 그러면 주린이 구조대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분이 너무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매크로랑 미국 전반적인 돌아가는 흐름, 경제 흐름, 국채 금리 뭐 이런 것들 정말 궁금해하시잖아요. 특히 오늘. 그쵸. 자, 그래서 송재경 대표님 모시고 오늘 요거 딱 1시간만 집중하시면 여러분이 거의 명예 미국인, 미국인보다 미국 상황 더 잘 알아. 예. 자, 그럼 주린이 구조대 송재경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개인적으로 주식 하시나요? 당연히 하죠. 네, 네. 그럼 오늘 하락 보면서도 장 보면서도 좀 약간 어떤 감정이 들고 그러세요? 당연히 들죠. 이제 근데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덜 오르고 덜 빠지고로 포트폴리오를 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는 거에 전 70%만 쫓아가자. 라는 이제 목표를 하기 때문에 70%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예를 들면 4, 5월 달 이럴 때 올라갈 때는 덜 그보다 훨씬 더 못 쫓아가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벤치마크가 10% 상승이면 거기서 한 7%만 먹고 예. 위험과 변동성은 줄이겠다라는 그렇죠. 전략이고. 그리고 일정 수준의 현금은 늘 이제 꼭 가져가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슈하게 왔을 때 그때 진짜 물타기 할 수 있는 여력은 꼭 가져가는. 이제 그런 원칙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러면 이번 7월에도 물 타셨나요? 7월. 7월이요. 예, 엄청 빠졌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때는 전 좀 덜 빠졌어요. 아, 정말요? 예, 이제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4월 달에 들어올랐다는 얘기겠죠. 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좀 분산이 좀 많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투자하려면 어떤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지수? 아니면 좀 뭐 말씀 주신 대로 주식 위주로 합니다. 주식 위주로 하더라도 예, 네. 예, 개별 종목들 갖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좀 ETF랑 개별 종목 이렇게 섞어가지고 시장 네. 수익률보다 좀 줄이네.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업종을 분산을 해야 되죠. 한쪽에 이렇게 쫙 몰게 하지 말고. 네. 네, 네. 저희 이거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조금 불편하신가요? 뭘 물어보실래요? 근데 업종 정도는 포트 구성 알려주실 수 있지 않나? 저는 예를 들면 보험사도 있고, 예. 예, 당연히 은행도 있고, 은행 보험.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당연히 이제 뭐 이 삼성전자 같은 그런 우리 반도체도 있고, 네.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한 두어 개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소부장 업체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호텔 레저 쪽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종목이 다양해요. 저 PBR 종목들도 있고, 그러면은 총 종목이 한 20개? 뭐 그 정도인데, 20개나? 예, 뭐 그런 거. 그럼 막 도파민 터지는 그런 종목은 없겠네요. 옛날엔 그렇게도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좋을 땐 좋고 나쁠 때는 엄청 또 힘들죠. 소갈이 하고 뭐 많이들 아마 지금 겪고 계실 텐데 네. 근데 그걸 겪고 와서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제 견딜 수 있는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맞아요. 예, 이것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온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제 이게 장고 끝에 악수도 든다고 버티다 바닥에 팔고 예. 버티다 고점에 사고 네. 이제 이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보수적으로 포트를 구성하면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연간 수익률이 그럼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그게 돼요? 원래 목표는 기본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목표로 해요. 네, 기본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꾸준히 쌓아가면 네. 그게 이제 복리의 힘인 거잖아요. 예, 그 문제는 그걸 꾸준히 쌓아가느냐 마느냐 이슈인 것 같은데 물론 어떨 때는 그보다 더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겠죠. 네. 예, 이제 알겠습니다. 인천 박찬대 시장님 닮으셨다는 면이 어머 진짜 네. 있으시네. 있니? 예. 저 얼굴을 몰라서 이렇게 봤는데 예. 약간 그래요. 예. 네. 그렇네요. 별명 부자셔서 좋으시겠어요. 별명이- 잔망 루피. 저는 뭐 이런 잔망 루피 제일 닮으신 것 같아요. 잔방 루피가 별명이 많다는 의미를 예, 말씀하시는 별명 거군요. 부자. 별명이 부자. 현금 부자 말고 별명 부자. 예. 뭐라도 부자면 되네요. 그럼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적혀 있는 대로 쭉 한번 가보면서 주로 대부분 이제 그 미국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 요거니까 쭉 한번 가보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가장 궁금했던 건데 12월에 또 중간 선거 있잖아요. 11월. 11월인가요? 네, 11월 말? 11월 초. 예. 중간 선거 있는 해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크거나 주춤했던 적이 많은데 올해 S&P 500은 엊그저께도 사상 최고치 찍고 1950년 이후 역대 3위 수준의 강한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이게 중간 선거회가 징크스로 바라봐야 되는지 혹은 굉장히 이례적인 다른 외부 변수들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뭔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떤 일이 나타나는 것을 계절성 뭐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늘 그때 나타난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이제 보통 그렇게들 표현하는데 중간 선거회가 평균적으로 좀 성과가 늘 안 좋더라. 네. 이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전에도 그런 얘기 여기 나와서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다른 데서도 했고 중간 선거회가 항상 평균적으로 안 좋다는 징크스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중간 선거회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간 선거의 성격이 있으면 미국도 정확히 대통령 뽑고 난 다음에 그 2년 후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미국은 아시겠지만 하원은 2년마다 다 뽑고 매번 바꿉니다. 그다음에 상원은 6년을 가는데 3분의 1씩 2년마다 바꿔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반적으로 계속 바꿔가는데 이 대통령 뽑고 난 2년 후에는 항상 여당이 어려움을 겪는 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이 상하원 중에 어디를 가져간다면 소위 이제 그 대통령과 원래 했던 소위 정책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중간 선거에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평균적으로 안 좋더라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올해는 그러한 중간 선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지금 플러스 13%. 우리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래도 아직 40%는 됩니다. 네. 연초 대비. 근데 지금 미국은 플러스 13%가 되게 역대에서 세 번째로 좋은 중간 선거에 좋은 거였는데 여 위에 보면은 중간 선거회가 두 번 지금보다 더 좋았던 게 1954년하고 1950년도예요. 정말 옛날이죠. 근데 이때 왜 이렇게 좋았느냐? 이 직전 해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거뒀었어요. 아, 기저효과가 있군요. 그렇죠. 일단 빠지면 그 다음에는 좀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작년에도 올랐고, 네. 재작년에도 올랐고, 재작년에도 올랐고, 4년 차인데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23, 24, 25, 지금 26 계속 오르고 있어갖고 과거는 확실히 좀 다른 성격의 그러한 성과를 좀 내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면은 상당히 계속 좀 좋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번 주부터 뭔가 중간 선거에 특히 9월 달은 원래 평균적으로 안 좋은데 중간 선거까지 합쳐졌으니 지금 많이 빨리 달렸으니 과하게 달렸으니 단기간에 조정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지난 주말부터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그제 이제 미국장 조정 오고 반도체 위주로 또 조정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좀 크게 미쳤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이 버블이나 뭐 이런 거 하나 터질 거가 있는데 그거를 안 터뜨리고 있어요? 상당히 음모론스러운 음모론스러운 게 아니라 완전 음모론이죠. 그게 아니라 원래는 코로나 때 바이든 때 한번 이걸 터뜨렸어야지. 원래 경제가 사이클이 있잖아요. 한번 터뜨렸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와서 돈도 다 돈 풀기 뭐 지갑에 $1,000씩 꽂아줬으니까 한 번 할 때마다 그렇게 다 돈 풀게 하고 트럼프가 되면서 이것도 해야 되는데 AI는 패권 싸움으로 지금 가야 되고 돈 풀기는 계속하고 저 얼마 미국 국가 부채가 65경원? 대략 40조 원, 40조 달러. 40조 달러. 40조 달러. 그러니까 이 국가 부채를 어떻게 한번 뭐가 망하거나 뭐가 뒤집히거나 이러지 않으면 사실상 미국의 패권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국가 부채를 사실 갚을 길은 없다. 그래서 뭔가 하나 터져야 된다고 서프라이즈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근거가 좀 갑자기 상당히 의미심장한 질문이다 그랬는데 인스타에서 봤나? 근거가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대략 통상적으로 어느 나라의 그 부채가 얼마나 많으냐 일대 위험도를 얘기하는 게 대략 뭐 이제 IMF나 뭐 세계은행이나 이런 이제 소위 석학들이 분석을 할 때 대략 100% 과거에 한 90에서 100% GDP 대비 정부 부채가 90에서 10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네. 성장 자체가 이제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소위 이자가 이자를 낳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자가 이자를 낳는 통상 100%가 넘어가면 성장률이 둔화하기 시작하더라. 네. 어느 나라든 보면 이제 이런 게 이슈였어요. 네. 그래갖고 근데 마침 지금 장기 금리가 지금 엄청 올라가면서 그 걱정들이 좀 더 커졌죠. 근데 지금 대략적으로 영국
프랑스, 또 뭐 독일은 좀 다르고 일본 뭐 마찬가지, 미국 뭐 다 대략 지금 일본이 제일 많고 한 250% 네. GDP 대비.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미국이 다 100% 정도 GDP를 갖고 있으니까 소위 이제 목에 찬 건 분명 맞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부채를 왜 못 줄이느냐 딱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소비를 줄이기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늘리긴 쉬워도 줄이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뭐 이거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흥청망청 할 때는 좋은데, 근데 그것을 견딜만 하면 내가 그걸로 뭐 투자를 하든 뭘 해서 돈을 더 많이 벌면 이슈가 없죠. 경제 성장률이 부채의 그러한 이자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만 벌 수 있으면 그러면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월급의 금액이 내가 지금 카드 열심히 긁는 것보다 좀이라도 더 벌면 계속 똑같이 늘려갈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이 역전되기 시작하면 그럼 리볼빙 해야죠. 그러면 골로 가는 거지. 보통. 돌려막기 하고. 예. 리볼빙은 그 금리가 제가 알기로 한 20% 정도 되니까 아닙니다. 연애 20%니까 예. 연애 20%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이 그게 금리지 거의 사채죠 사실은. 네.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왜 갑자기 시장이 이렇게 경악을 했느냐 놓고 보면은 지금 장기 금리가 지금 제가 전에 늘 말씀드렸잖아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주식, 금리, 환율 세 개 봐야 된다. 이제 금리가 드디어 이제 문제를 터뜨린 건데 장기 30년물이 지금 제일 높은 데가 G7 중에 어느 나라일 것 같으세요, 대략? 어떤 거요? 그러니까 30년물 금리 기준으로 네. 제일 높은 제일 그러니까 G7 국가 중에 제일 높은데. 세분 중에 예. 정답. 예. 프랑스. 프랑스 약간 3등. 그래요? 근데 미국. 2등.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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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영국 제일 망했지. 낮겠구나. 영국이 5.8%고요. 30년물이. 미국이 5.3 한번 찍었죠. 예. 지금 5.3. 프랑스가 한 4.8, 4.9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많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얼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 4%? 4.75. 와, 꽤 높네. 많이 높아졌습니다. 30년물이.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4.1. 네. 근데 지난 10년 전에 비하면 일본은 12배 오른 거예요. 다른 나라 우리나라 이제 한 이제 100% 2배 오른 거고 네. 미국도 그렇고 대략 이런 정도로 지금 올라서 지금 금리가 이제 생각보다 급하게 오르니까 네. 이건 보통 뭐하고 비교해야 되냐면 명목 GDP 성장률 아까 우리로 따지면 월급 받는 거예요. 월급. 월급 받는 증가율이 이거보다 높냐 낮냐로 봐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명목 실질은 한 3% 미치인데 2% 3% 그 사이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물가까지 감안해 보면 대략 한 6% 전후가 나와요. 그런데 10년물이 아까 4.7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이. 그러면 격차가 아직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그 금리를 버틸 수 있는 성장률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이렇게 되면 지금 부채가 점점 느니까 얘가 좀 더 빨리 올라오고 성장률이 둔화가 돼서 빨리 만나면 그러면 이제 소위 이제 스노우볼 효과라고 그래서 이자가 이자를 낳는 아까 리볼빙으로 넘어가야 되는 네. 그 상황이 될 수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약간 채권 투자자들이 경계심을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괜히 제가 질문을 해가지고. 예. 왜요? 네? 왜 아니 필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궁금한 게 네. 미국이 어쨌든 보통은 쉬어가는 해도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계속 오르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승이 좀 내년 뭐 하반기 이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지. 이게 이제 낙관론자들은 당연히 앞으로 쭉 더 간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비관론자들은 아까 딱 말씀하신 대로 내년쯤이면 침체 올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딱 이제 부딪히고 있어요. 네. 근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지금 지난 10년간의 평균적인 이익 대비 지금 현재의 주가 수준을 보는 거를 그러니까 소위 이제 CAP, 소위 경기 어저스트드 그걸 감안한 그 PER 그러니까 주가 이익 배율 뭐 이렇게 PER 우리가 보통 보잖아요. 근데 그 밑에 이익 들어가는 거 이를 주로 뭘로 보냐면 직전 현재 1년이나 아니면 앞으로 향후 1년 뭐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과거 10년의 평균을 봐갖고 이것을 롤링해갖고 비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안정성이 커지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2000년도 닷컴 버블 이후에 가장 높아요. 지금 한 40배 수준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론자들은 지금처럼 이익이 잘 나온 적이 있느냐라는 주장을 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장표에서 나오는데 네. 보시면은 S&P 500의 이제 예상 이익 대비 조정 변화율,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어닝스 리비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리비전이라는 거는 바꾸는 건데 항상 용두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초에는 희망이 부풀어서 올해 잘 될 거야라고 시작했다가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이거보단 덜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또 좀 지나면 덜 나올까 이렇게 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100만 원 벌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한 분기 지나면 아니야 90만 원인 것 같아. 또 지나면 80만 원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목표가 내려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돼서 평균적으로는 한 7, 8%를 하향 조정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다르게 이례적으로 올해는 보시면은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이익 증가율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올해 지금 현재 어닝스 리비전이 연초에 생각한 것보다 지금 15%나 더 업돼 있는.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도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하는데 그 이익 증가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내년도 마찬가지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데 어떻게 저기 주가가 꺾일 수 있겠어? 이건 이제 낙관론자들의 생각인 거고 비관론자들은 이걸 보고 야 이거 버블 낀 거야. 이익 버블이야. 이렇게 깨면 돼. 주가만 버블인 줄 알아? 이익도 버블이 있어. 지금 되게 잘 벌 것 같이 내년에 뭐 이슈 생기면 좀 요즘 말하는 걸 뭐 예를 들면 하이퍼스케일러들 막 지금 투자 많이 하다 갑자기 그것이 돈 빌리기 어려워지고 뭐 이러면은 그거 어떻게 부도날 수도 있잖아.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이것이 얼마든지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지금 그렇게 보면 현재 PER이 내려오는 이익이 증가해서 PER이 내려오는 그래서 좀 싸 보이게끔 내려오는 것은 너무 지금 이익 버블 때문에 나타난 거야라고 이제 설명들을 하는 두 개가 좀 맞붙어 있는데 여기 어쨌든 약간 비관론자들의 힘을 실어준 것이 국채. 그렇죠.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너희들 돈 빌려갖고 지금 돈 버는 거잖아. 근데 돈 빌리기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이 이제 시장에 나오면서 약간 발작을 일으킨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느 쪽에 좀 더 가깝습니까? 저 예상이익 조정 변화율이 대부분은 압도적으로 비율적으로 빅테크 애들이 돈 잘 버는 거 플러스 엔비디아가 칩 잘 파는 거 등등등등 이제 정말 소수의 기업들이 압도적 이익을 벌어주는 형태가 좀 지속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다른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계속 상향되고 좋기는 한데 비율적으로 봤을 땐 약간 양극화가 좀 계속해서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이례적 이익 상향 조정 비관과 낙관 쪽에서 대표님은 어느 쪽 의견에 좀 더 가까우세요? 뭐 지금은 당장은 아직은 낙관론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그래도 지금 AI가 아직은 사람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쓰고 있는 이제 초창기잖아요. 여전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직은 더 써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금리가 좀 비싸긴 하나 돈을 못 벌릴 상황은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이 회사들 지금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메타나 이런 데들이 현재 상황에서 갑자기 내일 당장 거리에 나앉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현재의 투자가 지속되는 한 그들의 이익 증가세는 뭐 이 현재 예측대로 적어도 내년도까지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이제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지금보다 더 가파르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금리의 그 레벨 자체에 대한 것은 지금 예측이 좀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은 아직은 뭐랄까 예단하긴 좀 이르지만 낙관론 속에 한쪽 발은 걸치되 언제든지 발 빼면서 비관론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는 해야 할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금리 쪽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30년물 금리 주요국 국채 30년물 금리는 10년 동안 2배에서 5배 가량 올랐다. 근데 일본의 장기 금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배 가까이 급등했다. 이렇게 주요국 장기 금리 저희가 일부에서도 유영하 차장님이랑 그래프를 통해서 보긴 봤는데 이런 장기 금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이거 보니까 한 4, 5년 동안 계속 쭉 올라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원래 이렇게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 시장은 원래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S&P 500은 사상 최고치, 나스닥도 니케이도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한 10% 정도 밀린 상태고, 그리고 코스피도 9,300까지 갔었고, 이런 거 보면 뭐가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 뭐가 잘못됐나? 또 물어. 약간 그렇게 서프라이즈해서 방송해야 되는 거. 이번에는 약간 동의. 아 그래요? 예.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예. 무슨 말이냐면 과거와 지금이 많이 달라진 게 어떤 게 있냐면 네. 2020년 전과 후가 많이 달라요. 코로나 전과 후가. 근데 이제 코로나 전과 후가 뭐가 달랐냐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 기간 전 세계에 인플레 걱정이 없었어요. 물가 사실은 닷컴 소위 코로나 이후부터 갑자기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맞아요. 관심을 갖게 됐지 그 전에는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데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거랑 같이 겹친 게 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이 하면서 뭐 공급망 얘기 나오고 코로나 얘기 뭐 이러면서 물가가 막 10% 넘게 가기도 했었고 막 이러니까. 네. 근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돈을 막 썼잖아요. 마구마구 돈을 썼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생산은 제한적이었는데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많이 꽂히니까 같은 한 물건을 두고 옛날에는 1,000만 원이 쫓아다녔으면 그 다음에 2,000만 원이 쫓아다니니까 그럼 얘가 이제 튕길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제 얘가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현상이 이게 이제 소위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망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2기가 들어오면서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트럼프 1기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대중국 경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중국이 전 세계의 생산 기지 역할을 하면서 소위 디플레이션, 싼 물건들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상당 부분 다른 나라들의 물가 상승을 눌러주는. 왜냐하면 같은 값이면 그냥 수입해서 쓰는 게 싸니까. 그렇죠. 네. 이런 일을 해오면서 서로 윈윈을 해왔는데 이 너무 중국이 커지다 보니까 견제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게 트럼프 일기 때 시작한 거고 바이든이 말은 안 그랬지만 조용히 그거를 이어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바이든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 되고 더 세게 심지어 이제 관세까지 물리기 시작하는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공급망 자체도 분할이 되니까 이전보다는 뭔가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게 됐다. 이것 자체도 이제 소위 물가를 올리는 압력. 요런 두 가지가 있고 그 사이에도 끊임없이 계속 지금 정부들이 부채를 늘려가면서 부채에 대한 부담이 계속 올라오는 요 세 가지가 장기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하는 상승 압력의 원동력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한 거예요. 그런데 부채를 끌어오면 당연히 정부는 뭐가 날까요? 재정 적자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트럼프 2기 때는 뭘 했냐면 세금은 덜 받고 감세 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지금 투자를 좀 해준 셈이 되니까 이게 이제 재정 적자를 확 늘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걸 어떻게 버티고 있느냐 경제 성장률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6%. 그렇죠. 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이 AI가 지금 경제 성장률을 대부분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AI 투자가 결국 근데 이 AI 투자 때문에 이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근데 왜 그러냐? 그게 이제 다음 장표에 있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이 2주 전에 엔화 일병 구하기를 했었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일 공조해 갖고 엔화 강세를 어떻게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 이제 시장이 눈치챈 거죠. 아, 국채 시장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걱정을 첫 번째 하기 시작을 했고 사실은 장기금리 단기금리보다는 장기금리를 어떻게든 좀 낮추려고 애를 쓰고 왜냐하면 장기금리가 올라가면 이거는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단기금리는 연준이 어떻게 조정이 됩니다. 기준금리를 통해서. 근데 장기금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금리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발행량 자체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작년 대비해서 한 4,400억 달러를 줄여서 나머지 이걸 다 2년물 이하로 다 발행을 하는데 이거를 지금 경제 성장의 1등 공신인 AI 투자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빚을 많이 내다 보니까 채권 발행하고. 그렇죠. 그 네. 채권 발행이 4,700억 달러나 순증하면서 네팅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문제는 같은 30년물인데 예를 들면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요. 미국 국채 30년물 국채가 지금 5.3 주는데 구글
30년물이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이 30년물 똑같은 30년물에 6.3% 6.5% 준다. 네. 알파벳 써야죠. 그렇죠. 시장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채를 안 사고 알파벳 국채 이제 회사채를 사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되면서 미국 국채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만 지금 미국 국채를 팔 수 있는 재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뭐랄까 아이러니인데 네. 사실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지금 AI 투자를 상당히 막 부스팅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미국 국채 금리를 올리는 그런 소위 이제 뭐랄까요 그 1차, 2차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쓰리 쿠션이라고 하죠. 이게 그래서 되돌아오면서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 근데 결국 시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들이 훨씬 더 미국 정부보다는 금리를 더 얹어서 주니까 이쪽으로 돈이 좀 더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미국 국채가 금리가 상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질문의 연장선인데 이렇게 국채 금리가 부담스럽게 오르면 사실 주식 시장에 부담인데도 또 주식도 오르고 있잖아요. 기세로 밀고 가버려. 네, 이거는 그러면 주식도 약간 AI 기업들이 끌면서 버티고 있는 느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일단 그런 것도 있고 그 사이에 일단 사람들이 이제 사람의 그 소위 그 기대라는 것은 그러니까 소위 선형적이냐 비선형적이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리니어하냐 이제 언리니어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성장을 하면 이 시점에서 향후에 대한 기대는 어떠냐? 일반적으로 시장 그러니까 보면 이제까지 기울기가 이랬으면 그보다 덜하거나 더하거나 어쨌든 해서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자되고 그 뜻이 계속 올라오는. 그걸 보통 외사판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제까지 성장이 좋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AI 기업들이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잘 벌었잖아요. 이렇게 투자 많이 하면 더 잘 벌겠지. 이제 이런 것이 지금 선형적으로 생각이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시장이나 경제가 일어난 현상은 비선형적입니다. 실제로 이제 올랐다 떨어졌다 이러는데 우리가 그 예측이 안 되니까 그때 가서 갑자기 반영을 해요. 우리의 기대는.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좀 뭐 복잡게 뭐 이런 얘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건 빼버리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서는 상당히 낙관 논자가 많은 거죠. 그것보다 약간 뭐 그것도 있지만 약간 음모론 해도 돼요? 그럼요. 오늘 음모론 컨셉인 것 같아. 약간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표면적인 그 데이터들이 향후 국가라는 그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국가가 앞으로 존재 이유가 없고 소멸해 간다. 라는 걸 좀 나타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국가의 개념과 국가의 존재 이유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전쟁이라는 것도 다 빅테크들이 하고 이제 팔란티어가 국방부랑 붙어서 국방부도 팔란티어 없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정부 내각도 뭐 피터 틸이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나 정부 인사들이 기업 인사들이 들어가서 다 하고.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그 거대 기업과 거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한테 의존하는 게 굉장히 높아졌고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되면은 돈이라는 개념, 노동이라는 개념, 정부라는 개념 이런 거 자체가 덜 매력적이게 돼서 사람들이 왜 이게 필요한지를 모르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기업은 매력적이니까 빅테크에는 투자하고 거기에는 배팅을 하되 국가의 부채는 늘어나는 거에 있어서 국채 가격은 똥값 돼도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기업이 매력적인 것과 국채가 똥값 되는 것과의 그 고공금리가 같이 가는 것 아닌가. 라고 제가 대답할까요? 서프라이즈해서 봤습니다. 이제 국가는 없어질 거고 네. 다국적 기업이 국가 이제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국가 단일 정부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디스토피아적인 공상 과학 미래 뭐 이런 영화가 그거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옛날에는 로보캅 시대라고 그랬고 요즘에 최근 중간에 뭐 엘리시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그런 그 영화들이 있죠. 그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기술 주도의 디스토피아,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모든 걸 지배하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그러기 전에 네.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국가 자체가 그런 식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아까 말씀 주셨지만 팔란티어가 뭐 역할을 많이 하긴 하는데 냉정해 보면은 그러니까 정부는 소위 공권력으로 무언가 소위 사람들을 억압할 수 있는 소위 합법적인 힘이 있습니다. 예. 경찰력, 그럼요. 군사력. 근데 기업은 그걸 갖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그 소위 멀티내셔널한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있지만, 하지만 그들도 여전히 미국이라는 소위 슈퍼파워 밑에서 있으니까 힘을 발휘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만큼 힘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래서 이제 미국 안에 있는 빅테크, 중국 안에 있는 또 그런 대기업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힘이 붙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장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음모론이죠, 음모론. 네.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정부가 부채가 이렇게 많으면 부채를 없애고 싶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뭐 어떤 방식으로 없앨 수 있느냐? 정답. 네. 물가를 폭등시킨다. 5가지 중에 한 방법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진짜야. 그래서 인플레 일부러 만든다는 음모론. 제일 심플한 거 이래요. 소위 말하는 발권력을 이용해서 정부는 저희 돈을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돈 찍어내는 거예요. 아까 뭐 40조 달러 찍어서 그냥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그러게 이제 옛날에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해서 네. 독일 안에 있었던 대표적인 일들이 이제 이런 거 그렇죠. 네. 파티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원래 정통 방식은 이건 아니죠. 원래는 제일 쉬운 방법. 뭐 그러니까 정석이라고 해야겠죠. 허리띠를 졸라매면 되죠. 긴축 재정.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방법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예. 한 5가지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사실은 제일 쉬운 건 쉽다기보다는 많이 펑펑 썼으니까 줄여서 쓰고 돈을 더 거두면 되죠. 세금 더 받고 네. 덜 쓰면 됩니다. 네.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권이 바뀌죠. 그렇죠. 표를 못 얻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도 특히 지금 G7 국가들이 못 해온 이유가 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소위 포퓰리즘을 하면서 이제 펑펑 돈을 계속 써온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긴축은 어려워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정답. 옆에 이웃 나라들 전쟁시키기. 이건 상당히 뭐랄까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는데. 아니에요. 일본이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할 때 무기 팔아먹고 그치.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 호황.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할 수 있는 나라 있고 못할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지금 전쟁 못한 나라로 뒤바뀌었잖아요. 그런 또 이게 문제도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배째라 전략. 배째라. 못 갚아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우리 개인 같으면 모라토리움? 그렇죠. 멋진 표현. 그러니까 정부는 모라토리움 표현하고 개인은 개인 파산 하듯이 우리 배째 못 갚아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과거에 98년도에 이제 러시아가 이런 거 한 번 했었고 아르헨티나도 한 번 했었고 IMF에 아르헨티나는 하면 20번 들어갔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게 두 번째가 이제 배째라 전략. 배째라 전략.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예. 있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가 있는데 네. 하나 하이퍼. 말씀하세요. 제일 좋은 거는 이거죠. 아까 말한 대로 돈을 더 잘 벌면 되죠. 압도적 성장. 그렇죠. 초격차. 내가 부채를 내가 예를 들면 100만 원, 그러니까 뭐 1조 달러를 내가 빚냈으면 2조 달러 더 벌면 되잖아요, 사실. 그게 제일 좋다. 그렇죠. 그러면 모두 해피하죠. 근데 이게 누가 할 줄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어렵죠,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아까 하이퍼 인플레이션 있고 맨 마지막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금융 억압이라는 게 있어요. 금융 억압. 예. 예. 저 국민들 다 통장 압수해가지고 돈으로 뺏는 건가? 그걸로 갚아. 비슷하긴 한데 예. 이게 그렇게 대놓고는 하면은 바로 그 정부 날아가겠죠. 그래요? 독재하는 거 아니면. 근데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금융기관이나 이제 그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금융기관들한테 의무적으로 정부 국채를 사게 하는 거예요. 와, 그것도 좀 약간 강매네 위험한. 강매. 그렇죠. 예. 근데 직접 사실은 국민한테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금융기관들한테.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꽤 있었어요.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약간 인플레도 만들고 금융업을 통해 갖고
어느 나라든 보통 이렇게 해요. 네. 그리고 티 안 나거든요. 그리고 근데 대신에 이때 뭘 하주냐면 한쪽에 엄청 성장하는 산업을 만들어줘요. 네네. 그쪽으로 돈을 쫙 모아주고 나머지는 싹 죽이는 거죠. 이런 쪽으로 해서 돈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전략. 그렇게 해서 또 한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고 정부 국채를 쭉 파는 이제 이런 전략들을 펼쳐요 보통. 그래서 이런 총 5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쓸 수 있는지는 아직은 그리고 아직은 아까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장률이 나오는 상황 하에서는 지금 버틸 수 있는데 그다음에 정부가 중간에 바뀌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을 다 펼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될 거고 어쨌거나 지금 상황 자체로는 트럼프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베센트 장관이 생각하는 것은 고민이 엄청 많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지금 금융 억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얘기를 자넷 앨런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네. 비둘기 할머니. 그죠. 머리 하얗시고 키 좀 네. 작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워시 전이 파월 전이 자넷 앨런. 네. 그 자넷 앨런이 작년인가 올 초에 그 얘기했죠. 우리 미국 정부 이러다가 금융업압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미국의 그 부채의 수준 자체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이것 자체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던 그런 음모론이 자꾸 나오는 이유도 이게 좀 너무 과도하게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빅테크 회사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테크는 망할 일 없어도 미국은 망할 일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근데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고. 네. 빅테크가 그제 혹시 그 얘기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빅테크들이 장부 외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요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네네네. 이제 우리가 보통 빅테크 중에 하이퍼스케일러 4군데 우리가 늘 언급하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요 4개 기업이 지금 장부 대차대조표에 보면은 자산이 있고 왼쪽 편에 그다음에 오른쪽 편에 부채와 자본이 있잖아요. 이 네. 부채가 4개 합치면 한 6천억 달러가 좀 안 돼요. 5,600억 달러 현재 기준으로는. 그런데 이들이 거기에는 표시 안 해도 되지만 현재 상황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부채로 표시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면 지금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체크한 바에 의하면은 2.4조 달러 정도 된다. 4배가 넘는다. 그러면 실제로 합치면은 거의 3조 달러. 근데 여기에 이제 다른 기업들까지 더 합치면 뭐 한 4조 달러 된다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슈가 없지만 네. 이 장부의 부채가 본격적으로 실제로 장부에 올라오는 시점이 됐을 때 돈을 원하는 만큼 못 벌면 그러면 완전히 상황이 벼랑 끝 전술이네. 확 틀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부의 부채 이슈는 당장은 문제가 안 될 텐데 어쨌든 앞으로 이게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정말로 AI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 않고서는 네. 이것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데 정부는 최악의 경우는 세금 거두면 되고 네. 아까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배째라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기업은 그랬다면 사라집니다. 사실은. 기업이 배째라 하면 사라지잖아요. 네, 미국 그렇죠. 정부가 살려주지 않을까. 가영 씨 예리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럼 누굴 살려줄 거야? 다 살려줄 거냐? 선택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로 통합하겠죠. 뭐 기술 모아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 정도까지 가면 한번 시장은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예, 그냥 가진 못할 거고 그래서 네. 그 장부의 부채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제는 나올 거다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그 부채 쌓이는 거 이제 미리미리 부채? 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뭐만 해도 쌓이는 게 많습니다. 뭘 쌓여? 뭐가 쌓일까? 특히 기름진 거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 관리해야 돼. 이거 누워서 보고 계시죠? 예. 콜레스테롤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나우케어 콜레스타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뭐 여기 뭐 이것저것 써 있는데 나우케어는 제가 이제 여기 실무진 분들도 만나봤고 사장님도 이제 만나뵀는데 미팅 하셨고
재료 원재료를 진짜 좋은 걸 써요. 맞아요. 원재료를 예. 진짜 원재료 값이 비교사 중에서 제일 높을 걸. 원재료에 좋은 재료 쓰는 거는 안 아낀다 그래서 여기 건기식 만드는 그 원재료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때려 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우케어 콜레스타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콜레스테롤과 혈압, 간 건강 여기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주식은 매일 보는데 콜레스테롤 수치 언제 확인하는지 요거 신경 쓰셔야 되고요. 휴가철, 외식, 기름진 음식 많았다면 지금 다시 관리할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는 필요한데 약부터 먹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관리는 해야 되겠고 영양제로 먼저 관리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 콜레스타 나우케어 거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식약처에서 기능성 인정도 받았고요. 뭐 복잡하게 여러 개 드실 필요 없이 그냥 딱 하루에 한 알만 간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이게 후기가 2만여 건이나 있고요. 평점이 4.9점이나 되고요. 만약에 먹어봤는데 나는 효과 별로 없는 것 같아. 만족을 못하시면 100% 환불까지 해드린다. 그만큼 자신 있는 제품입니다. 네. 예. 요거 원재료 그래서 뭐 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여기 써 있는 건 밀크시슬 추출물, 간 건강 도움 줄 수 있음, 홍국,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도움 줌, 바나바 잎 추출물, 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그쵸. 코엔자임 Q10, 항산화랑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 줌. 코큐텐. 네, 비타민 D, 칼슘과 인 흡수, 뼈의 형성,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 예. 종합으로. 이게 건기식 중에서도 사실은 성분 같은 거 되게 확실하지 않은 건기식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나우케어는 사실 브랜드를 믿으셔도 됩니다. 너무 좋아. 에이. 예. 꼭 요거를 가져가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우케어. 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드리니까요. 여러분 콜레스테롤 진짜 관리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죠. 네, 콜레스테롤 관리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처음이라면 한 개, 1개 입으로 해가지고 하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 통해서 들어가서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2분밖에 대표님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딱 자료 하나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약간 요런 전반적인 내용을 그래서 마무리 짓는 네. 내용으로.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고금리 환경이 열렸다는 건 이제 다 알았어요. 네. 그러면 오늘 밤에 체크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새벽 2시에 꼭 그 시간에 눈 떠고 체크하라는 건 아니고 예. 20년물 미국 국채 금리 경매가 있어요. 160억 달러. 그래서 이후에 금리 고금리 환경이 좀 더 지속될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분위기가 잡히는 거. 그다음에 새벽 3시에는 FOMC 의사록. 이제 요것도 같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이 고금리 환경에서는 배당주 그다음에 소위 가치주, PR 낮고 뭐 이런 종목들이 좋은데 이제 우리 삼전 딕스는 소위 가치주가 돼 버렸어요. 주가가 좀 너무 내려와서. 근데 지금 자사주 소각 가면서 고배당주도 좀 같이 돼 버렸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우리 애프터마켓에서 상당히 많이 낙폭을 줄였고 지금 하이닉스 ADR도 보면은 지금 4~5%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것은 긍정적이고 제 바람은 지금 헤지펀드스러운 종목 돈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좀 휘젓고 있는데 이참에 좀 롱온리 펀드들이 좀 한번 투자하면 진득하게 오래 갈 수 있는 네. 그런 장기 투자 자금들이 들어올 환경이 좀 더 잘 마련된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히려 이것이 또 입에 쓴 약이긴 하지만 주가 하락이 네. 향후에 또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새벽 2, 3시, 4시 막 이럴 때 중요한 이슈들 많이 나오는데 3%도 그때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대표님한테 물어본다고? 아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시나 해서.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있는 분은 낮에 어떻게 버틸까? 그러니까 건강을 챙겨야지.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뭔가 생활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건 보통 이제 뭐 미국 데스크처럼 증권사나 이런 데서 돈 받으면서 하는 거는 되는데 평상시에 이제 그걸 뭐 나하고 그런 관계없이 그냥 봐야 되는 분들은 예. 그것도 보고 낮에 자기 생업도 해야 되고는 예. 불가하지 않을까요? 대표님 제 모든 질문에 그렇게 정성스럽게 대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헛소리 할 때가 8알이니까요. 예. 습관적으로 제가 뭐든지 답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 친절하게, 재밌게, 유쾌하게 또 쉽게 전달해 주신 우리 송재경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